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프레드 울만의 소설 동급생입니다. 이 책의 작가 프레드 울만은 독일 태생의 화가 겸 소설가이고요. 1930년대 나치의 압박을 피해서 프랑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이주해서 타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독일 태생의 작가지만 이 책은 처음에 영어로 쓰여졌고요. 출간 당시에는 커다란 반응을 받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이 소설을 작은 걸작이라고 표현한 아서 캐스틀러의 서문과 함께 1977년 다시 발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요. 이 책은 일종의 중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종이책으로도 150페이지가 조금 넘는, 그리고 글자도 크고 여백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분량이 더 적습니다. 단편 소설보다 길고 장편 소설보다 짧은 것을 우리는 보통 중편 소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원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단편 소설을 short story라고 부르고 장편 소설을 novel이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이런 중편 소설을 가리켜서 노벨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노벨라 형식은 삶의 어느 단면을 딱 포착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상적으로 그려내는 단편 소설과는 조금 다르고, 그렇다고 유장한 호흡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다채롭게 다층적으로 다루는 장편 소설과도 조금 다릅니다. 굳이 나누자면 단편 소설의 외형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담겨있는 것은 장편 소설의 축약판 같은 것이 담겨있는, 그래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 책이 1971년에 처음 나왔다가 1977년에 다시 재출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서문을 쓴 아서 캐스틀러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작은 걸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이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마이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썼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다는 것, 또 하나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다루면서 향수 어린 단조, 마이너라고 하는 단조풍의 이야기로 적었다는 것,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마이너한 걸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인종 청소를 위해 시체들을 녹여 비누로 만들었던 시기를 다룬 두꺼운 책들이 이제까지 수백 권 쓰였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이 얇은 책이 서가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꽤 근사한 추천사지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930년대에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서 말 그대로 주인공이 한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한스 슈바르츠이고요. 랍비의 자손이자 아버지는 의사인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이런 한스가 어느 날 자신의 반으로 전하고 온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 인용된 것을 보면 그 친구는 신처럼 잘생기고 매력적인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콘라딘 폰 호헨펠스입니다. 이 폰이라는 말이 이름 속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백작 가문입니다. 한스는 아버지가 의사고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소설은 이 두 소년이 어떻게 친해져서 어떻게 서로를 영혼의 단짝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둘은 왜 헤어졌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장이 아름답고 마치 시처럼, 그리고 이 당시 20세기 초반에 독일 남부지방의 한 마을, 이 슈투트가르트란 도시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들의 우정이죠. 보통의 10대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좀 조숙하고 또 문학적인 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막 외향적이고 친구들이 많고 몸으로 먼저 말하고 이런 10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은 어딘지 좀 수줍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서 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은 어울려 다니면서 헬덜린의 시를 함께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와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들의 영혼의 교감을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이 책의 맨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넘는 9,000일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별다른 희망도 없이 그저 애쓰거나 일한다는 느낌으로 공허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다. 그중 많은 나날들이 죽은 나무에 매달린 마른 잎들처럼 종작없고 따분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는 회고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이 콘라딘 폰 호헨펠스와 헤어진 지 이 한스는 9,0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1932년 2월 그 친구가 내 삶에 들어왔던 때. 그리고 이 표현을 빌리자면 내 삶에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또 서로의 집에 놀러가고 하면서, 근데 이 놀러갈 때도 보면 아주 미묘하게 이 10대에서 특히 더 잘 느낄 만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한스가 콜라딘을 자기 집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모으고 있는 동전이나 이런 귀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 유대인 의사인 아버지가 우연히 들어와서 콜라딘을 소개받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호헨펠스라는 가문은 이 지역에서 너무나 명망 있는 그리고 권세가 대단한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 집안의 아들이 지금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라서. 그래서 심지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친구를 계속 백장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아주 여러 번 찾아와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한스는 자기 집에 콜라딘을 먼저 부르다가 나중에 콜라딘의 집에도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말 그대로 백작 집이기 때문에, 백작의 성에 가깝기 때문에 입구부터 너무나 위압적인 거죠. 그리고 그 기세에 눌려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콜라딘이 한스 집에 올 때는 항상 부모님이 있는데 한스가 콜라딘의 집에 갈 때는 항상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 한스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얘는 지금 자기 부모님에게 나를 보여주기가 부끄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콜라딘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왜 항상 너의 부모님 없을 때만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콜라딘이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모님은, 특히 자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경멸한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지만 그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이 둘의 사이가 완전히 금방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이들 사이의 우정에 균열이라는 것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작은 변화가 이 학교에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독일 사회를 물들이던 반유태주의 같은 것들이 이 학교에도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 또 그런 선생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아이들. 그래서 처음에는 한스가 이런 자기를 조롱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학생들과 막 싸우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의미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물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스의 부모님은 결국 이 한스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스는 동급생들에게 2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한스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받은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유대놈아, 우리는 너에게 작별을 구한다. 내 놈이 지옥에서 모세하고 이삭과 만나기를. 조그만 유대놈아, 내 놈은 어디 있을 것이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른 유대놈들과 합칠 것이냐? 조그만 유대놈아,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안 그러면 내 놈의 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니까. 이렇게 섬뜩한 내용의 편지를 시의 운율에 맞추어서 적어 보냅니다. 한스가 받은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가장 친한 친구 버시였던 콘라딘에게서 온 거였어요. 편지에서 콘라딘은 자신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적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적습니다. 너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나는 독일을 위한 다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의 선택은 스탈린과 히틀러 사이의 선택이고 나는 히틀러를 선택할 거야. 그의 사람됨과 성실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를 감동시켰으니까. 하지만 네가 나중에 돌아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독일은 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나는 총통이 유대적인 요소들 중에서 좋은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가려낼 능력과 의지를 지녔다고 믿어. 내 부모님이 여기에 남아 계시기로 했다는 것이 기뻐. 당연히 아무도 그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여기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어느 날엔가는 우리의 길이 다시 서로 만나겠지. 언제까지나 항상 너를 기억할게, 친애하는 한스. 너는 내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어. 나에게 생각하는 법과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의심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너의 콘라딘 폰 호헨펠스. 그리고 나서 한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지막 장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나는 미국으로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30년을 살았다. 한스는 법학대학에 진학해서 그것도 하버드를 나와서 25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법학을 공부한다는 생각이 나는 싫었고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오촌당숙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가 비웃었다. 시라, 시인이 얼마쯤 버는지는 아니? 우선 먼저 법학을 공부해라. 그런 다음에 시는 남아도는 시간에 얼마든지 네 마음껏 쓸 수 있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돈이 되는 걸 먼저 해라. 그러면 나중에 실컷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인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스는 당숙의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시인이 되지 않고 법률가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자동차, 시골에 있는 별장, 서너 곳의 유대인 클럽 및 기타 등등의 회원 등등이 돼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위치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훌륭한 책 한 권과 한 편의 좋은 시를 쓰는 일은 결코 하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고 돈이 있는 지금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실패자로 본다. 이렇게 한스는 적고 있습니다. 자, 소설은 이제 여기서 끝나갑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잠깐 지냈던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렇게 원치 않게 미국에 와서 고향이었던 슈투트가르트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성공한 변호사.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문득 돌아보니까 실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맨 마지막에 털어놓습니다. 한스가 다녔던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에서 조그마한 인명부와 함께 어떤 호소문이 도착했어요. 이 호소문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은 동창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에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스는 처음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나를 어떻게 찾았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명단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H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호헨펠스가 들어있을 것 같은 H 부분을 찾아보지 못하고 다른 부분부터 다 찾아봐요.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혔던, 아까 그런 시를 막 적어줬던 그런 친구들 다 전사하거나 아니면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문을 버리려고 하다가 끝내 이 H 부분을 들춰보면서 이 소설도 끝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리뷰와 또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 책이 반전으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반전이고요. 그리고 그 반전이 꽤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반전 때문에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책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 내려갈 수 있는가. 제가 작가로서 이 책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홀로코스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그것을 통해서 엇갈려간 인생들에 대한 풍경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다는데 이 소설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분량,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 비극과 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어떤 삶, 어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전도 아주 훌륭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인데요. 원래 책의 제목은 리유니언입니다. 동급생이라는 뜻보다는 동창회, 동문 모임 뭐 이런 뜻, 재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동급생이라는 제목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리유니언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 리유니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의 분량과 그 책의 깊이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급생이라는 소설은 아주 짧지만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